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역사는 정말 격동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가장 깊은 곳에는요, 바로 시가 있었습니다. 자, 한 국가의 영혼이 담긴 예술, 그 속으로 저와 함께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나라가 통째로 목소리를 잃었을 때 그 사람들의 울분과 희망, 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인들은요, 그 답을 시에서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요, 그냥 아름다운 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기록한 민족의 일기장이었고, 암울한 현실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이었고요. 때로는 그 현실에 맞서 싸우는 아주 날카로운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시를 들여다보면 한국인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남고 저항하고 또 꿈을 꿨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한국 현대시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바로 일제강점기라는 거대한 억압 속에서 집단이 아닌 나라는 개인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합니다.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시죠? 김소월의 진달래꽃. 대부분 이 시를 떠나는 님에 대한 수동적인 슬픔, 그러니까 한의 정서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기 아주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석이 확 갈리는 거예요. 정말 재밌죠? 기존에는 그냥 슬퍼하고 기다리는 전통적인 여인상으로 봤다면 새로운 해석은 여기서 근대적인 개인의 탄생을 발견합니다. 이 화자는 그냥 울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리고 가시겠다? 좋아요. 대신 내가 뿌려놓은 이 꽃을 밟고 가세요. 라고 이별의 조건을 아주 당당하게 내걸고 있는 거죠. 이건 상대방과 보이지 않는 심리전을 펼치는 놀랍도록 현대적인 자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구절. 이게 핵심 증거인 셈이죠. 그냥 밟고 가라도 아니고 줄여 밟고 가라니. 이건 순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내 마음을 이렇게 짓밟고 가는데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라고 떠보는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인 거예요. 이별의 상황을 스스로 연출하는 주체적인 개인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김소월의 화자가 세상과 밀당을 하고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시대의 어둠에 맞선 시인도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을 향해 소리치는 대신 조용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끝까지 순결한 양심을 지키려 했던 그런 저항 말이죠. 윤동주 시인의 이 유명한 구절은 그냥 서정적인 다짐이 아닙니다. 모두가 변절하고 타협을 강요받던 그 시절에 나는 나만의 도덕적 순수성과 양심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엄숙한 개인의 신념인 거죠. 세상을 바꿀 힘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촛불만큼은 절대 꺼트리지 않겠다. 이게 바로 윤동주 시인만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저항 방식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해방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자유는 얻었지만 식민지 시대가 핥히고 간 깊은 상처는 그대로였죠. 사람들은 무언가 아주 소중한 걸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고향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홈타운이 아니에요. 시인들에게 고향은 근대화와 식민 정책 때문에 사라져버린 모든 것이었습니다. 따뜻했던 공동체의 정, 토속적인 음식 맛, 구수한 사투리,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 이야기, 이 모든 게 살아 숨쉬던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잃어버린 세계 그 자체였던 거죠. 바로 이 상실감, 이 그리움을 가장 절절하게 노래한 시인이 바로 백석입니다. 근데 이분의 방식이 좀 특별해요. 조국을 되찾자 같은 큰 목소리 대신 우리 주변에서 스르르 사라져가는 아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시 속에 하나하나 붙잡아 두려고 했거든요. 백석 시를 읽으면요, 진짜 오래된 흑백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기분이에요. 얼큰한 명태찌개 냄새, 이제는 듣기 힘든 정겨운 사투리, 딸랑이는 당나귀 방울소리, 구수한 메밀국수 냄새, 그리고 할머니들이 도란도란 나누던 이야기들. 백석은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고향이라는 세계를 시 안에 영원히 보존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시의 역할이 또 한 번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군부 독재 시절 시는 더 이상 개인의 내면이나 잃어버린 과거에만 머물지 않아요. 민주화를 열망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목소리, 바로 혁명의 노래가 됩니다. 만약에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시
딱 한 편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김수영의 풀을 꼽을 겁니다. 여기서 풀은 누구겠어요? 맞아요. 짓밟히고 또 짓밟혀도 끈질기게 다시 일어서는 민중.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죠. 시는 이렇게 시작해요. 동품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바람 앞에서 힘없이 쓰러지고 우는 풀의 모습. 이건 억압받는 민중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이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눕는 행위가 더 이상 수동적인 굴복이 아니게 되는 거죠.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는 건 어차피 맞서 싸워도 부러질 테니 일단 몸을 낮춰서 힘을 비축하고 때를 기다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겠다는 아주 의지적인 선택이자 전략인 셈이에요. 아니, 연약한 풀들이 대체 어떻게 거대한 바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 억압의 바람이 풀을 눕히죠. 그러면 둘째, 그 충격이 옆의 풀로, 또 그 옆의 풀로 퍼져나갑니다. 셋째,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고 모여서 거대한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마침내 넷째, 바로 그 풀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스스로 새로운 바람이 되어 맞서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통찰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정말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식민지 시대 개인의 발견에서부터 독재 정권 아래 민중의 함성까지 시가 시대의 아픔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역할을 바꾸며 진화해왔는지 보셨죠?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시는 이렇게 한 사람의 고독한 내면에서 시작해서 잃어버린 공동체를 그리워하다가 마침내는 광장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100년의 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이거 같아요. 예술, 특히 시라는 게 그냥 역사를 기록하는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사람들 마음속에 직접 들어가서 생각을 바꾸고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정신을 지탱해주고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힘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시를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21세기 지금 이 시대의 진실을 노래하는 목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그건 더 이상 유명한 시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